자, 교재 309페이지에 철골 구조 할 차례입니다. 첫 시간에 구성양시한 분리해서 설명은 했었습니다. 철골로 건축물을 만드는 게 철골 구조인데,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형광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든다면 H형광, H자의 모습을 갖춘 형광이라는 거죠. 나무처럼 가늘고 길죠. 그래서 가늘고 긴 부재를 짜 맞춰서 연결하는 게 철골 구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가늘고 긴 걸 서로 짜 맞춰서 나무처럼 짜 맞춰서 만드는 게 철골 구조인데, 그 교재 지문에 보면요, 개요를 좀 보려고 합니다. 보기만 하는 거예요. 철골 구조란 건축물의 뼈대를 강제가 쇠죠, 스틸, 구축한 것으로 강구조라고 한다. 강판 및 각종 형광을 볼트나 용접 등으로 조립한 구조고, 재료상 보통 형광 구조, H형광 구조, 경량 철골 구조, 강광 구조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이제 박스 01번에 철골 구조의 특성에서 장단점 나오죠. 내가 항상 장단점, 모든 구조의 장단점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장점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동그라미 1번에 구조체의 자중이 내력에 비하여 작다. 자중이라는 게 스스로 무게를 얘기하는 거죠. 내력은 안에서 버티는 힘, 이런 게 작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내진적인 구조이다. 지진에도 강하고 어떻게 튼튼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재료의 균질성이 있고, 요거 먼저 균질성이라는 건 철골은요, 이거요, 어느 부분이나 강도가 다 똑같아요. 균질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조금 전에 했던 철근 콘크리트는요, 그 골재가 자갈, 모래, 시멘트 풀이 잘 섞여야 강도가 균일한데, 균일하게 섞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강도가 균일하지 않다, 이런 표현을 써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균질성이라는 거. 인성이 커서 변이에 대한 저항성이 높다. 인성을 설명해 볼게요. 여기 좀 보세요. 뭐 본문 내용이 들어가 더 자세히 하겠지만, 이게 기둥이 됐든 철골 구조가 됐든 간에 외력이 작용합니다. 외력이 작용하면 힘에 의해서 변형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외력을 제거하면 다시 원위치로 잘 돌아와요. 이런 걸 인성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고로 63빌딩이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좌우로 1m 정도 흔들린다는 거 들어봤어요? 인성이 크기 때문에 잘 돌아온다 이거야. 바람이 안 불면 넘어갔다가 안 불면 또 원위치 온다는 거죠. 인성이 크다는 게 바로 그 얘기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경관이 큰 구조물이나 고층 구조물에 적합하다. 경관이라는 건 기둥과 기둥 사이를 얘기하는 거죠. 시공이 편리하고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왜 시공이 편리한 거죠? 습식이 아니라 건식이잖아요. 건식 물 안 쓰는 거잖아요. 철골 용접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사기간이 짧아진죠. 우리 먼저 시간에 얘기할 때 크게 습식 건식 얘기했잖아요. 습식은 공사기간이 길고, 그렇죠? 겨울철 공사가 어렵죠. 반대로 건식은 어떻게 공사기간이 짧고, 그렇죠? 겨울철에도 공사가 가능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단점을 보면요, 열에 약하고 고온에서 강도가 저하되거나 변형되기 쉽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화성이 작다. 이 지문이 철골에선 제일 많이 나온 내용이에요. 내가 이런 얘기 했어요. 철골은 열에 약한데 온도가 500도에서 600도 정도 되면 강도가 2분의 1로 떨어지고, 800에서 900도가 되면 거의 강도가 제로에 가깝다. 열에 약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화성이 작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부재의 길이가 비교적 길기 때문에 자고를 하기 쉽다. 내가 이런 표현을 했었어요. 이런 가늘고 긴 부재가 있으면, 부재가 가늘고 길면 위에서 큰 힘이 작용할 때 이렇게
휘어진다. 이렇게 휘어지는 걸 우리가 자굴이라고 한다 그랬죠. 여기 자굴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3번에 가격이 비싸고 녹슬기 쉬움으로 녹막이 처리가 필요하다. 녹이 슬면 안 되잖아요. 겉에다가 녹막이 페인트라는 걸 발라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광명단이라는 녹막이 페인트를 발라갖고 수명을 길게 해주죠. 조립식 구조이므로 접합에 유예된다. 우리 조립식 구조가 공장 구조잖아요. 대량 생산의 현장에 조립하면 되잖아요. 접합부의 강성이 취약하다 이렇게 배웠어요. 먼저 시간에. 이제 그 아래 강제의 기호가 있는데 그 강제의 명칭이 있어요. SS 계열 이렇게 됐는데 이게 스틸 스트럭처라고 해서 일반 구조형 아변강제 뜻해요. SM은 스틸 마린 용접 구조형 아변강제 있는데 뭐 SN은 건축 구조형 아변강제 요 3개 정도 뭐 굳이 하나 더 하면 5번에 보면 SMA는 용접 구조형 내구성 열간 아변강제 우리 시험에 한번 언급됐어요. 지금 애우라는 뜻이 아니라 이런 게 있구나 라는 정도.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맨 위에 강제의 표시 기호라는 게 있어요. 네모 박스 안에 SMA 490 BWN 2 GC라고 나와 있는데 그 아래 이제 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SMA라는 뜻이 내용에 보면 용접 구조형 내구성 열간 아변강제라는 거다. 그러면 용접 구조형이라는 게 뭐냐면 용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내구성, 기후에 강하다는 거야. 열을 이용해서 아변강제, 압축력이 강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아래 이제 두 번째 보면 490은 490 MPa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인장 강도가 490이다 이런 뜻인 거야. 인장 강도가. 맨 오른쪽에 보면 강제 인장 강도라고 돼 있죠. 쇠는 인장 강도에 강하잖아요. 철은 인장 강도가 490 정도 된다. 이거 메가파스칼. 뭐 나머지 B는 뭐 W는 뭐 쫙 있는데 굳이 L 필요 없고 최소한 척한하고 SMA하고 490이 뭐라는 정도 이 두 가지 정도 아시면 된다. 지금 에어란 뜻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아래 제2절에 철골 접합 방법이라는 게 나와요. 지문을 읽고 내가 칠판에다 설명을 할 겁니다. 철골 구조의 접합 방식에는 리벳 접합, 고력 볼트 접합, 용접 접합 방식이 있고 힘의 전달 방식에 물리는 롤러 접합, 힌지 접합, 강접합이 있다라고 나오는데요. 여기다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철골 접합에는요, 크게 볼트 접합, 고장력 볼트 접합, 리벳 접합은 여기다 쓸게요. 리벳 접합, 그 다음에 용접 접합. 철골의 접합 방법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철골의 접합 방법에는 이런 게 있는데 미리 결론 내리면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용접 접합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고장력 볼트 접합이에요. 근데 이 용접 접합에 보면 뭐가 있냐면 맞댐 접합이라는 게 있고 모살 접합이라는 게 있어요. 굳이 영어로 얘기한다면 글로브라고 하고 이거는 필렛 또는 필렛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이런 게 있다. 이제 중요도를 지금 내가 설명을 한 거야. 그럼 이제 여기다가 리벳 접합부터 한번 보자고요. 이제 여기다가 입체적으로 그릴 겁니다.
이렇게 보면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이해가 잘 안 갈 거야. 그래서 입체적으로 그릴 거다. 여기에 두 개의 철판에다 여기다 구멍을 뚫어요. 구멍을 뚫은 다음에 서로 연결을 하는 건데, 여기를 갖다가 한번 이렇게 잘라서 쳐다본 모습을 보면요. 이렇게 있으면 이 지역이 여기라 그러면 이렇게 구멍을 뚫는다는 거야. 이 지역이 여기라고 치고, 예를 들어서 두 개만 넣어볼게요. 철판에 여기 구멍을 뚫어가지고 리벳은 이렇게 생겼어요.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근데 이게 둥근 머리 리벳이라는 거예요. 이게 머리고 이게 다리라고 하는 건데, 둥근 머리 리벳이 제일 많이 써요. 여기다가 이 리벳을 열을 가합니다. 이것도 쇠잖아요. 그죠? 약 800에서 1000도 정도 열을 가한 다음에 빨갛게 달궈지면 여기다가 리벳을 이렇게 끼워요. 이 받침대가 있고 여기다 리벳을 끼우는 거야. 뜨겁잖아요. 그럼 이렇게 요거처럼 동그랗게 생긴 망치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다 놓고 다다다닥 때려요. 그럼 이게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철판 하나로 잡아주는 걸 우리가 리벳 접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현재는 잘 안 써요. 왜? 두들기면 소음이 발생하잖아. 민원이 많이 생겨요. 혹시 여러분들 나무와 나무 사이에 못을 하나 박아보면 안 빠지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죠? 최소한 두 개는 박아야 돼, 못을. 그래야 돌지 않아요. 이 리벳도 최소한 몇 개? 두 개 이상은 연결해줘야 된다. 이해할 수 있나요? 그러면 리벳을 연결하면 리벳 접합이면 볼트 연결했다면 볼트 접합이 되는데, 볼트는 어떻게 생기는 거냐? 이게 육각형도 있고 팔각형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기 나사결이 있는데 이게 볼트라는 거고, 이제 여기에 너트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요거에다가 이걸 끼우는 건데, 여기다가 이제 지금 뭐라는 것만 맛만 보면 돼요. 볼트를 끼우고요. 너트를 갖다 이렇게 돌려서 여기다 끼우는 거예요. 연결하는 게 볼트 접합이라고 한다. 물론 여기다 와샤라는 걸 끼우는데 뭐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런 볼트를 쓰면 이게 볼트 접합이다. 근데 볼트에도 보면 고장력 볼트 접합, 이 장자를 빼고 고력 볼트 접합이라도 불러요. 이 높을 고자입니다. 이게 쇠거든요. 장력을 하면 인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장력이 큰 이런 뜻이에요. 고장력 볼트 접합. 이 고장력 볼트 접합은 마찰력을 이용하는 접합합이에요. 마찰력. 고장력 볼트 접합은 마찰력 이렇게 딱 들어야 돼. 내가 항상 앞으로 공부하면서 답이 되는 키워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키워드를 보면 아, 이게 답이 뭐다 이렇게 알 수 있게끔 됩니다. 그러면 자 보자고요. 이게 뭐냐면 마찰력을 이용한 접합법이라는 게 이런 거야. 이게 만약에 고장력 접합, 볼트 접합이라고 한다면 사람 손으로 조이는 게 아니라 기계로 조입니다. 기계 이름이 임팩트 렌치, 토크 렌치라는 걸 기계로 꽉 조이면 두 철판과 철판 사이 여기에 마찰력이 발생을 해요. 그 마찰력으로 인해서 서로 연결해 주는 걸 우리가 마찰 접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곧 마찰력을 이용한 접합법이다 이런 얘기죠. 용접 접합이라는 것은 이런 거야.
여기다 표현해 볼게요. 용접을 이렇게 녹여서 이렇게 붙이는 거야. 용접 접합인데 이게 맞댐 접합하고 모살 접합이 있는 거죠. 용접 접합에는 둘 다 그려볼 건데 일단 이렇게 맞댐 접합부터 그려보면요. 두 개의 철판을 이렇게 맞닥뜨려요. 요 철판이 간격이 너무 많이 떨어지면 용접하기 어려워요. 이걸 루트라고 나중에 배울 건데, 루트. 이게 3mm 이하로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3mm 이하로. 그러면 여기다 용접봉을 녹여서 붙이는데, 여기다가 용접봉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다 봤을 거야. 혹시 용접하는 거 보면 심선이 있고 겉에 피복제가 있어요. 여기다가 불꽃을 튀겨서 용접을 합니다. 타이거 마스크 같은 거 씌우잖아요. 그죠? 불꽃 튀기지 말라고. 그런데 요걸 갖다가 이렇게 깎아냅니다. 왜 이렇게 깎아냅니까? 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 용접봉을 여기서 붙이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붙이는 길이하고 이렇게 깎았을 때 이 길이가 더 길죠. 접착되는 면적이 더 넓으면 그만큼 튼튼하다, 이런 얘기인 거지. 근데 보통 이렇게 Y자로 꺾으면 이렇게 깎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깎아놓고 이 용접봉을 녹여서 여기다가 이렇게 녹여서 용접을 합니다. 그래서 맞대고 있다 그래서 맞댐 용접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보통 쓸 때 내가 접합으로 썼지만 이제 접합이라고 했으니까 맞댐 용접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모살 용접.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나중에 또 하겠지만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뭐라는 정답은 보는 거야. 우리 입문 과정이니까. 요걸 목두께라고 그래요. 요걸 목두께. 우리 애들은 엄마를 닮은지 목이 길어요. 근데 난 짧잖아요. 그죠? 목이 좀 짧아. 그래서 아빠는 목이 짧다는데 내가 대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정감이 있지 않느냐. 튼튼합니다. 나는. 정말 튼튼해. 내가 보기에도. 어쨌든 요걸 목두께라고 하는데 보통 A로 표현을 하고요. 이게 목두께라고 하는데 요 목두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보면 여기 목두께인데 여기 볼록 튀어나왔잖아요. 요 볼록 튀어나온 거, 요 볼록 튀어나온 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여분이라고도 하고요. 여분 또는 보강 살 붙임이라고 돼요. 옛날에 내가 병원에 갔는데 뼈가 부러져서 이렇게 붙였는데 엑스레이 보면서 그러더라고. 원래 뼈보다, 이게 원래 뼈보다 좀 두껍게 돼 있어요. 이게 부러진 데는 더 두껍게 붙어가지고 또 한 번 부러진 데는 또 한 번 안 부러진다는 거야. 그 옆에가 부러지면 부러져도.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게 강도가 100이다 그러면 이거는 한 125 정도, 125% 정도 되는 거야. 그래서 보강살 붙임 여분인데 이 여분은 요 전체 목 두께의 10분의 1 이상 이런 규정도 있어요. 참 10분의 1 이하로 붙여야 된다. 어쨌든 이런 게 무슨 용접이다? 맞댐 용접이다. 그러면 모살 용접은 이런 거야. 지금은 개념만 잡는 게 철판이 이런 수평 부재의 철판이 있고 수직 부재의 철판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입체적으로 그려보면요.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철판을 조금 전에 맞댐 용접은 여기가 있잖아요. 그죠? 같이. 이렇게 각도를 주고 연결한 거야. 이 두 개를. 연결하려면 여기다가 이렇게 용접을 녹여서 용접을 해요. 두 개를 각도를 주고 연결하고 이런 걸 모살 용접이라 한다는 거죠. 나중에 좀 자세히 하겠지만 굳이 한다면 이 모서리하고 모서리를 연결한다면
목 두께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목 두께예요. 요 위에 있는 것은 여분, 보강살붙임이라는 거고. 이제 요 정도 기본 지식을 가지고 이제 교재로 갈 겁니다. 그 310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철골 접합에서 가로 1번의 리벳 접합이요. 거기 보면 정의 보기만 하는 겁니다. 그냥 가열한 리벳을 양판재의 구멍에 끼우고 압력을 이용하여 열간 타격으로 접합하는 방법이다. 그런가 보다. 이제 특징이요. 기억에 리벳은 800에서 1000도씨로 가열한 것을 사용하고 뉴매틱 해머로 두들겨서 접합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요게 뉴매틱 해머라는 거하고 800에서 1000도씨 정도 가열한다는 거고, 나머지 지문에 보면 소음이 크기 때문에 거의 사용하지 않고 둥근 머리 리벳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리벳 구멍에 의한 단면 결손이 생긴다. 여기 좀 보실래요? 단면 결손이 뭐냐면 이 구멍이 없이 꽉 차 있다면 결손이 없는 거야.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결손이 생겼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우리 부모님 양친이 다 살아계시면 안 그런데 뭐 부모님 중에 아버님이나 어머니 한 분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어떻게 편부모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결손 가정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이제 구멍이 안 생긴 게 아니라 빵꾸를 뚫었으니까 단면 결손이 생긴다라는 거야. 그다음 리벳 볼트 고장 볼트는 최소 몇 개 이상? 2개 이상. 그 중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기역 지문, 그다음에 리을 지문. 이 두 가지를 좀 제일 신경 써서 봐라. 혹시 시험에 나오면 이 두 가지 중에서 나온다는 거야. 그 옆 페이지로 가서 볼트 접합 이미 다 뭔지 설명을 했으니까 정의는 지압 접합에 의하여 응력이 전달되는 접합 방식이다. 여기 좀 보실래요? 지압. 내가 벌써 한 3년 됐네요. 내가 결혼한 지 27년 됐으니까 우리 큰딸이 27살이야. 한 3년 전에 처음으로 가족여행을 갔어요. 어렸을 때 갔지만 이제 좀 크고 나서 태국으로 4박 6일인가? 이렇게 갔는데 안마를 받았는데 다들 나하고 큰딸만 받는다고 나머지는 안 받는다고 했는데 그래도 한 번이니까 해보자는데 너무 좋아해서 그 5박 6일 동안 매일 지압을 안마를 받았어요. 그래서 태국 하면 마사지가 너무 기억이 나요. 여기 좀 볼래요? 안마하면 여기 내가 손으로 내 볼트기 찔르면요. 이렇게 찔르면 쑥 들어가잖아요. 이게 지압 응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양쪽으로 이렇게 당기면 요 구멍이 요 구멍이 여기라고 한다면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커지겠죠. 맞아요? 지압 응력 이런 거다. 그런가 보다. 애우려고는 하지 말고요. 특징에 보면 기억에 볼트 접합은 볼트의 여유 간격만큼 미끄럼이 생기므로 소규모 구조물에 많이 사용한다. 시공과 해체가 용이하고 이렇게 돌려서 뺐다 꼈다니까 소음이 작고 볼트 축과 구멍 사이에 공극이 발생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 여기 좀 볼래요? 이게 볼트의 축입니다. 그리고 여기 볼트 구멍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딱 안 맞는다 이런 얘기지. 그 다음에 진동에 의해 풀리는 경우가 있고 구멍 지른 만큼 단면 결손이 생긴다. 이것도 단면 결손이 아까 얘기했죠. 그런가 보다. 중요치 않아요. 이제 그 아래 가로선 내가 여기 이미 얘기를 했네요. 제일 중요한 게 용접이고 그 다음에 마찰 고장력 볼트야. 정의해 보면 고장력 볼트를 조여서 생기는 인장력으로 접합체 상호 간에 발생하는 마찰력으로 접합하는 방식. 요 마찰력으로 접합하는 방식 여기다 밑줄을 준 것이래요. 마찰력으로 접합하는 방식. 짧게 얘기하면 마찰 접합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특징은요. 접합부의 강성이 크고 소음이 적고 불량계수 수송이 쉽고 현장 설비가 간단하여 노동력 절감 및 공기 단축이 가능하고 피로 강도가 높다. 여기 좀 볼래요? 이 표현이 피로 강도 높다는 얘기는 자 보세요. 혹시 UFC 격투기라는 거 아세요? 그 격투기에서 상대편을 타격할 때 낮게 때리면 로우킥, 높게 때리면 하이킥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타격을 가하면 버팅깁니다. 계속 때리면 어떻게 피로가 누적돼서 주저앉는다 이런 얘기죠. 이런 걸 피로 강도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40, 50대 많이 가잖아요. 많이 죽는다 이런 뜻이야. 내가 62년생입니다. 62년생. 그러면 어느 순간 안 보인다 그러면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피로가 누적돼서 거의 월요일서부터 토요일, 일요일도 건축사, 보통 건축사가 토요일날 주말에 하거든요. 일요일날도 하고 오전, 오후 거의 강의가 있어요. 그리고 물론 중간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못 쉬잖아요. 못 쉬면 많이 피곤해 간다 얘기지. 피로가 누적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럼 피로, 거기에 표현되기를 피로 강도가 높다는 얘기는 뭐냐면 피로 강도에 취약하지 않다 이런 얘기인 거야. 이해하십니까? 그 다음에 미음 지문에 고장력 볼트의 조임은 중앙에서 단부 쪽으로 한다. 이 지문이요. 특히 이걸 잘 보여야 되는데 여기 좀 보실래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게 건축 구조라는 과목인데 구조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대부분은 다 겉에서 안으로 다 작업이 돼요. 근데 이 고장력 볼트는 이 일렬로 6개까지 볼트가 됐던 리벳은 6개가 하는데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한다는 거야.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왜? 대부분은 겉에서 안으로 하는데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두 개의 철판을 고장력 볼트를 겉에서 안으로 조이면 이 철판이 구겨져요. 그래서 고장력 볼트만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한다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게 특징적인 거예요. 그럼 딱 고장력 볼트 하면 머릿속에 지금 이 순간 떠올릴 건 마찰력을 이용한 접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볼트의 체결은 어디서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연결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용접접합 얘기가 나옵니다. 그 용접접합 얘기가 나오는데 그 정의 보기만 할까요? 용접봉 끝에 열을 가하여, 여기가 용접봉 끝이죠. 여기 열을 가하여 녹이면서 동시에 모재, 이 모재는 요거 원래 철판, 이 원래 철판을 갖다가 모재라고 하는 거예요. 모재도 국부적으로 녹여 두 강재를 용융 상태에서 접합하는 방식이며 접합부가 일체화되는 강접합이다. 여기다 밑줄보세요. 접합부가 일체화되는 강접합. 그리고 이제 여기 좀 볼래요? 두 개가 하나로 돼 있다는 거야. 강접합은 하나나 마찬가지다. 그만큼 튼튼한 접합법이에요. 그래서 큰 힘을 받는 것은 다 용접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아래 장단점 나오죠. 근데 내가 장단점이 모든 건 중요하다는데 이 용접은 장점보단 단점이 더 중요하다. 장점부터 한번 보려고 합니다. 부재 단면에 결손이 없다. 여기 보세요. 녹여서 붙이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리벳이나 볼트처럼 구멍 뚫지 않잖아요. 그죠? 단면 결손이 안 생깁니다. 그 다음에 강제의 절감으로 자중이 감소하고 무소음, 무진동이고 응력 전달이 확실하고 접합 두께 제한이 없고 이제 단점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제 기억에 용접공의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여기 좀 보실래요? 용접공의 기술이 차이에 따라서 그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특수 용접이라는 게 있어요. 한 15년 됐나? 내가 그때 알아본 결과는 특수 용접이 뭐 하는 거냐면요. 우리나라가 가스가 나긴 나는데 경제성이 없어서 수입해 오잖아요. 배에다가. LPG나 LNG 수입해 옵니다. 근데 가스가 새 나오면 꽝이잖아. 그래서 가스가 새지 못하게끔 용접하는 게 특수 용접이에요. 물속에서 용접하는 것도 봤잖아요. 가끔 TV에서. 이게 특수 용접인데 내가 한 10여 년 전에 그 특수 용접하는 사람 연봉 알았더니 8천에서 1억 정도 된다 그랬었거든요. 지금 물가 상승 때문에 더 올라갔겠죠. 그만큼 실력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야. 그래서 용접공 기술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의 접합부의 검사가 어렵다. 이것도 이제 여기 중요한데 여기 좀 볼래요? 이런 거 만약에 리벳 접합했다라고 하면요, 고무망치로 요 머리를 툭툭 쳐봐요. 그럼 건들건들 그러면 잘라내고 다시 하면 됩니다. 검사가 쉬워요. 근데 용접을 했는데 이거 맞댐 용접을 하든 모살 용접을 했어. 근데 속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잖아요. 속 위에 빵꾸가 구멍이 났는지 안 되는지 모르잖아. 처음엔 유관 검사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요? 엑스레이 검사를 합니다. 속을 확인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검사가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용접열에 의한 모재의 변형이 발생한다. 모재가 원래 철판을 모재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용접을 하다 보면 여기
주변이 열로 인해서 변형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 다음에 용접부에 취성 파괴 우려가 있다. 지금 어려운 예인데 여기 좀 보실래요? 크게 파괴는 취성 파괴가 있고 연성 파괴가 있어요. 한 김에 얘기하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미리 결론 내리면 우리 건축물은 연성 파괴가 되게끔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취성 파괴 이런 거예요. 외력이 작용하면 이 건축물이라고 생각하고 외력이 작용하면 버팅기다가 더 큰 힘이 오면 한 번에 박살나는 한 번에 박살 탁 터지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근데 연성 파괴 엿가락 당겨봤죠. 여기서 당기면 가늘게 늘어나다가 나중에 끊어지잖아요. 그럼 우리 건물이 외력이 지진이 왔다 뭐가 왔다 그러면 한 번에 버팅기 한 번에 박살나면 대피 시간이 없어지잖아요. 서서히 무너지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설계할 때 취성 파괴를 안 하고 연성 파괴가 되게끔 한다는 거지. 그럼 그 지문에 용접부에 취성 파괴 우려가 있다는 거야. 이 용접부에 요거 용접한 부분이 무슨 파괴가 될 수 있어요? 취성 파괴될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그 단점을 좀 잘 봐두시면 되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가 지붕공사입니다. 지붕공사요. 지붕공사인데 여기다가 할 겁니다. 이 지붕공사는 보통 시험 문제 한 문제 정도 나온다면 나오고 안 나올 때도 있고 이런 거야. 그래서 간단하면 좀 언급을 하면 요 오늘 수업은 요 지붕공사까지 할 겁니다. 원래 예정에는 좀 더 나가야 되는데 자세히 설명하다 보니까 중요한 거는 아는 게 중요하지 대충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걸 지붕이라고 합니다. 지붕이라는 건 다 알 거고요. 이 지붕 재료는 열, 전도, 유리, 작을수록 좋다. 좀 이따 문장 나와요 책에 거기 여기 좀 보실래요? 요 열전도율이라는 단어요. 열을 가하면 금방 뜨거워지면 열전도율이 크다라 그래. 또 추우면 금방 식는 거. 반대로 열전도율이 작다는 건 열을 가해도 금방 안 뜨거워져. 추워도 금방 안 식는 건 열전도율이 작다라 그래요. 만약에 여름철에 태양이 뜨면 이 지붕 재료가 열전도율이 크면 열이 실내에 잘 들어오게 좀 더울 겁니다. 열을 잘 안 통과하는 게 좋다는 거지. 거꾸로 겨울철에는 실내 난로에서 열이 어떻게 해요? 잘 빠져나가면 안 좋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열전도율은 작을수록 좋다. 이 지문이 중요한 지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면 그림 밑에 박스 동그라미 2번에 지붕재료 조건에서 보면 이 동그라미 1번에 열전도율이 작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크다 그래서 답이 되는 거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나머지는 다 상식적인 건데 그 뒤에 보면 불연제일 것. 여기 좀 볼래요? 우리 건축물은 여러분들이 2차 과목에 관계법규라는 게 있는데 원래 거기에 여러 가지 법이 들어갔는데 건축법에 보면 이런 규정이 있어요. 우리 건축법에 보면 다 내화구조, 불에 견디는 구조이면서 불연재료라는 걸 써요. 불에 타지 않는 재료. 만약에 내화구조, 불연재료 이거 말고 다른 거 써있다 그러면 답이라고 보시면 100이면 99.9%. 불연재료 안 타야 된다. 경량이면서 내수 내풍적이고 뭐 방한 방서적이고 내구적이고 다 정말 상식적인 얘기다. 그 아래 물매 이게 물매가 중요한데 이제 여기다가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여기를 한번 볼래요? 이 물매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경사도라고도 하고 구배 이런 표현도 써요. 자, 집중해야 시간 내에 끝낼 수 있어요. 내가 늘 그래요. 남자들은 군대에서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달아놔도 시계는 간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많은 시 남은 것 같지만 곧 22의 시험을 보게 될 거고요. 근데 이게 내가 아까 전에 보슬비 맞으면 어느 데 속옷까지 젖듯이 자연스럽게 공부하는 거야. 그리고 우린 장기전이야. 마음 조급해 할수록 좋은 거 없어요. 자, 지붕이, 요게 지붕인데 요걸 갖다가 이렇게 반 나누면 요거하고 요게 똑같죠. 닮은 꼴입니다. 이 물매라는 건 요거, 요 수평 길이에 대한 요 수직 길이의 비율을 물매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설계 도면에 보면 여기다가 수평선, 수직선 넣고 요 경사도 똑같이 넣는데 요 수평 길이를 보통 10으로 잡아요. 항상. 그 예를 들어 요 수직 길이가 3이다. 그러면 우리가 표현할 때 10분의 3 물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3cm 물매 이런 표현을 써요. 항상 수평은 10이니까. 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3대 10 물매 이런 표현을 써요. 여러 가지 표현이 있다는 거야. 그럼 만약에 이게 4다 그러면 10분의 4 물매 이렇게 부르겠네요. 맞나요? 만약에 이제 이게 4cm니까 4cm 물매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거는 4대 10 물매 이렇게 부를 거고요. 만약에 이게 5다 이거야. 그러면 10분의 5 물매. 이해하시죠? 굳이 안 적어도 이제 물매가 뭔지는 알았어요. 그렇다면 이걸 좀 입체적으로 그려볼게요. 만약에 이 지붕 면적이 크면 눈이 많이 내리겠죠. 맞아요? 그러면 우리 재작년인가 눈 많이 와서 대학생들 죽었잖아요. 무거우니까. 그죠? 지붕이 면적이 크면 클수록 지붕이 급해져야 눈이 안 쌓이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 스위스 같은 눈이 많이 내리니까 지붕들이 빼죽하잖아요. 이제 그 얘기를 물매 얘기를 할 건데 여기 좀 보세요. 이게 수평선이고 이게 수직선입니다. 근데 이게 수평선 수직선 이게 몇 도예요? 90도잖아요. 이걸 반 나누면 이게 몇 도죠? 요 각도가 45도죠. 맞아요? 요 45도 물매를 갖다 우리가 되물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면 45도보다 급하면 된물매 이런 표현을 써요. 된물매는 급한 경사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러면 요거 이렇게 아래로 낮아지면 뜬물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야. 뜬물매는 완만한 물매다 이런 얘기야. 그렇다면 이제 결론 내릴 거예요. 조금 아까 이 지붕 면적이 크면 눈이 많이 쌓이고 비도 많이 쌓이겠죠. 그럼 무슨 물매로 가야 돼요? 대물매로 가야 되겠죠. 그래야 쌓이지 않고 내려가 버릴 거니까. 이해하시나요? 작으면 뜬물매 쪽으로 가야 될 거고. 또 지붕 재료가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좀 이따가 지붕 재료가 하나하나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게 기와라고 생각하고 요 지붕 재료 하나하나가 작으면 비가 셀 확률이 많아야 그러면 대물매 쪽으로 가야 된다 이거야.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골슬레이트라고 해서 지붕에다가 이렇게 큰 거 있죠. 그 지붕 재료 하나가 이거 기와보다는 이게 크잖아요. 셀 확률이 적죠. 그러니까 뜬물매 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럼 이제 교재로 가서 확인할 거야. 일단 312페이지 맨 아래 물매에서 보면 동그란 1번에 물매란 빗물이 잘 흐를 수 있도록 지붕에 적당한 경사를 두는 것을 말한다. 그다음에 동그란 2번에 물매는 수평거리 10cm에 대한 직각 삼각형의 수직 높이이다. 이거 얘기하는 거죠. 수평 길이에 대한 여기 있죠. 수평 길이에 대한 수직 길이의 비. 그죠? 이거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되물매요. 수평 거리가 10cm일 때 수직 높이가 10cm인 물매이며 45도 물매라고 한다. 이 되물매가 이게 45도이죠. 이게 만약에 수평이 10이면 수직도 10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대물매는 40도 이상, 극경사 물매, 뜬물매는 40도 미만. 그 옆 페이지 갑니다. 물매의 일반적 사항 얘기가 나와요. 지붕 면적이 클수록 지붕 물매는 어떻게 해요?
대물매 가야 된다 이거지.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이게 말로 하면 안 되니까 여기 좀 볼래요? 이거 하나만 그리고 마무리 정리할까요? 여기 좀 볼래요? 기둥과 기둥 간격을 경간, 스팬이라고 하는데 여기일 때, 기둥 간격이 여기일 때 요 지붕 면적이 요건데 만약에 기둥 간격을 더 넓혀서 똑같은 물매로 했고 그러면 이 기둥 간격을 넓히니까 요만큼 지붕 면적이 늘어났잖아요. 맞아요? 그럼 기둥 간격이 커지면 지붕 면적이 커지니까 눈도 많이 쌓이고 비도 많이 쌓일 거다, 그지? 그러니까 무슨 물매로 가야 된다? 대물매 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교재로 가서 그 동그라미 번에 지붕 면적이 클수록 지붕 물매는 대물매 한다는 거. 그다음에 동그라미 번에 강우량과 적설량이 많은 지역이 지붕 물매는 대물매라고. 간 사이가 클수록 이 소리가 기둥 간격이 넓을수록 이런 얘기죠. 지붕 물매는 대물매. 지붕 재료 내수성이 클수록 지붕 물매는 뜸물매. 지붕 재료가 클수록 지붕 물매는 뜸물매 한다. 이해할 수 있나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겁니다. 애쓰셨고 또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자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